아버지, 제 손가락을 다려 드시고 제발 눈을 한 번만 떠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안, 타오르는 촛불 아래 한 사내가 자신의 왼쪽 약지를 도마 위에 올립니다. 떨리는 오른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습니다. 잠시 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붉은 선혈이 하얀 사발 위로 쏟아집니다. 사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그 피를 입에 머금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부모의 입속으로 흘려보냅니다. 자식의 살을 베고 손가락을 잘라 부모의 명을 이어가려 했던 이 잔혹하고도 처절한 의식. 이것은 조선시대 효도의 정점이자 의술이 무력했던 시절 백성들이 붙잡았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른바 단지와 할고의 현장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 기괴한 요법은 과연 자식의 지극한 정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강요였을까요? 자식 살리려 손가락까지 잘라야 했던 그 시절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몸 챙기는 마음만큼은 유별났던 우리 조상들의 절박한 생존법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조선의 자식들은 왜 이토록 지독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 성종실록과 숙종실록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의 효행 사례를 집대성한 삼강행실도와 관련 연구서들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던 시기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가장 먼저 강조된 가치는 바로 효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불교적 색채를 걷어내고 집안의 위계를 세웠습니다.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국가의 기틀로 삼은 것이지요. 하지만 나라의 법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의 삶은 질병과의 사투였습니다. 지금처럼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해열제조차 귀하던 시절입니다. 작은 염증 하나가 목숨을 앗아갔고 이름 모를 열병이 돌면 온 마을이 초상집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1433년 세종대왕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정리한 향약 집성방을 펴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애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산골 오지에 사는 민초들에게 의원과 약재는 여전히 구경조차 하기 힘든 사치였습니다. 부모가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자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의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신령에게 비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와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할고입니다. 사실 유교의 기본 가르침은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귀한 몸을 베어 부모를 살리는 행위가 최고의 효도로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1445년 완성된 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치에도 정성이 담긴 인간의 피가 효험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서에조차 이런 믿음이 기록될 정도였으니 민간에서의 믿음은 오죽했을까요?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부모를 위해 손가락을 자른 자식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왕은 직접 상을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붉은 문인 정려문을 세워 공적을 기렸습니다. 군역을 면제해주고 가문이 세금을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뒤따랐습니다.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단지는 단순한 요법을 넘어섰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증명하는 하나의 징표처럼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세기 중반을 지나며 실록에는 기이할 정도로 많은 단지 사례가 기록됩니다. 성종실록 115건을 보면 전라도에 사는 어느 여인이 손가락을 잘라 시어머니를 살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라에서는 쌀을 내리고 정문을 세워 그를 치하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배를 골던 시절 손가락 하나로 가문을 일으키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절박한 이들에게 또 다른 유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소중한 사람을 단 하루라도 더 살려보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지독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대신 칼을 들어야 했던 그들의 손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자식의 손가락 피를 마신 부모들은 정말로 병이 나았을까요? 또한 이 지독한 효도는 힘없는 민초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광풍 같은 장수 열풍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궁궐 깊은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조선의 왕들에게서 더욱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귀한 몸이었던 왕들의 거처로 향합니다. 무병장수를 위해 그들이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려하고도 기괴한 왕실의 건강검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민초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살점을 베어내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담장 너머 궁궐 안에서도 무병장수를 향한 집착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상이 왕의 몸인 용체였기에 그 방식은 더욱 정교하고 기묘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귀한 몸을 지키기 위해 벌어졌던 왕실의 건강검진 풍경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내의원 의원들의 밀착 감시를 받았습니다. 왕의 건강은 곧 국력이자 종묘사직의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6살에 불과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들이 왜 이토록 짧은 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 답은 왕실 특유의 고립된 생활 구조와 지독한 격식에 묶인 건강관리법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왕의 침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왕의 안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밤사이 왕이 남긴 대변, 즉 매화였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당시에는 가장 정확한 검진법이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변을 관찰하고 때로는 직접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변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혀끝으로 전해지는 맛을 통해 장기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왕의 대변까지 맛보아야 했던 이 지독한 정성은 그 시절 나름의 정밀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성이 무색하게도 왕들을 괴롭힌 것은 영양 부족이 아닌 영양 과잉이었습니다. 여기에 나라를 이끄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졌습니다. 하루 5번 차려지는 기름진 수라상과 운동 부족은 당뇨와 종기라는 고질병을 낳았습니다. 세종대왕 역시 지독한 독서광이자 육식 애호가로서 평생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세종은 중년 이후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로 심각한 당뇨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조차 자신의 몸만큼은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이 기댔던 것은 전국의 사내진미와 최고의 약재들이었습니다. 귀한 약재가 진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통의 보약을 다리기 위해 백성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인삼과 녹용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약이 귀해질수록 그 약을 구해야 하는 백성들의 등골은 휘어갔습니다. 부모님 장수를 위해서라면이라는 명목 아래 바쳐진 진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백성들에게 그것은 약이 아닌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왕실의 건강법이 양반가와 민간으로 서서히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왕이 먹는 보약에 비방이 흘러나오면 권세 있는 집안은 이를 구하려 애썼습니다. 족보 있는 집안일수록 체면을 중시할수록 귀한 약을 먹는 것이 신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행위가 곧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사회 구조의 서글픈 단면을 보게 됩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의술의 혜택조차 신분에 따라 차별받았습니다. 양반들이 비단 보자기 속에 귀한 약재를 갈무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백성들은 산으로 들러 나가 이름 모를 풀뿌리를 캐야 했습니다.
조선 중기로 접어들며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잦은 전란과 기근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민초들은 황당한 요법에 매달렸습니다. 정통 의술의 문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명주를 걸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병마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정과 민간을 동시에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7세기 초 허준에 의해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이제 백성들도 우리 땅의 약초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법이 책에 적혀 있어도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약초를 다릴 숯 하나도 벅찬 짐이었습니다. 결국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민간의 처절한 생존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통 의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갈망이 기괴한 보양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겨울 어느 깊은 산속 초가집에서 한 청년이 남몰래 항아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담긴 것은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잔혹하고도 기괴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절박한 이들이 매달렸던 그 기막힌 보양식의 잔혹사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궁궐의 화려한 약재와 어이들의 정교한 진찰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성박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통 의술의 문턱이 너무나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절박함은 때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괴한 집착을 낳았습니다. 정성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잔혹하고 기상천외했던 보양식과 약재의 세계. 17세기 조선의 어느 흉년든 마을에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깊은 밤 산속 무덤가를 서성입니다. 그의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산삼도 영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의 뼈, 즉 해골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민간에서는 난치병에 해골을 갈아 마시면 효험이 있다는 황당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경악할 조선의 민간요법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무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정통의서에도 인부라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를 약재로 쓰는 처방이 일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허준은 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저 사람의 몸이 약이 된다는 단편적인 정보만이 왜곡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피가 결핵에 좋다는 끔찍한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실제로 실록에는 병든 부모를 위해 자신의 살점을 베어 국을 끓여 올렸다는 기록이 효행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절박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의원은 멀고 약값은 집 한 채 값에 맞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사와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말똥을 짜서 마시고 나았다더라. 누가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다려 먹고 기운을 차렸다더라. 증명되지 않은 말들이 복음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여기 기록에 남은 어느 가난한 선비의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년째 원인 모를 기침병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가산을 털어 약을 지어왔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금기된 약재를 찾아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산 사람의 피였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받아 아버지의 입에 부었습니다. 정사에서는 이를 효행으로 기록했지만 그 속내는 어땠을까요? 당시 그 선비가 칼을 들었을 때 느꼈을 소름 끼치는 공포와 죄책감. 정성은 깊었으나 그 방식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런 절박함은 장사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이것만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가짜 약들이 판을 쳤습니다.
태독을 제거한다며 갓난아기에게 이상한 약물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정력에 좋다며 독성이 강한 짐승의 장기를 함부로 섭취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런 기괴한 보양 열풍을 두고 귀신조차 노할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이 죽어가는 앞에서는 그 비난조차 무력해졌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폭발합니다. 유교적 윤리를 수호해야 할 조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기괴한 민간요법을 금지하려 했지만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효를 장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포상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장려하는 효도가 백성들의 몸을 난도질하게 만든 셈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양식에 대한 집착은 더 기괴해졌습니다. 돈 있는 이들은 남들이 못 먹는 귀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과시욕이 건강에 대한 공포와 결합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고 흉흉한 소문만 늘어갔습니다. 이제 마을 곳곳에서는 정성 어린 간호 대신 자극적인 약재 구하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광기 어린 보양 열풍은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잔혹사를 지켜보며 당시의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괴한 요법들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조선 사회의 깊은 곳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내가 정령 사람이냐? 어찌 아비의 몸에 칼을 대고 인륜을 저버린 약을 먹이려 한단 말이냐? 조선 중기의 어느 양반과 사랑채 스승의 호통이 천장을 울립니다. 부친의 병세가 깊어지자 소문으로만 듣던 인육 약재를 구하려 했던 제자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울부짖습니다. 스승님, 명약이라는 것은 다 써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아비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씀입니까? 정통 유교의 가르침과 죽음 앞에 절박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피비린내가 뒤섞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조선 사회가 마주했던 거대한 갈등을 상징합니다. 한쪽에서는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불효라 가르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몸을 던져서라도 부모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순된 가치관 사이에서 백성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병만은 키퍼만 가고 나라에서 내려주는 약문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렸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는 예사였고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이는 할고의 사례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수천 건씩 보고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잔혹한 선택으로 밀어넣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제목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식 살리려 손가락까지 잘라야 했던 그 지독한 효도 요법의 실체와 이유입니다. 조선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민간요법의 이면에는 철저한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설계한 사회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국가의 의료 시스템 부재입니다. 조선은 의약령을 반포하고 내의원과 해민서를 두었지만 혜택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지방의 백성들에게 의원은 전설 속의 인물이었고 약초 한 뿌리는 쌀 몇 가마니 컵과 맞먹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병을 고칠 길이 막막해진 백성들에게 국가가 제시한 대안은 정성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논리를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며 공백을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 신분 상승과 가문이 안위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효자를 발굴해 정려문을 세워주는 것을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실록을 보면 단지나 할고를 한 자식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렸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에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주는 폭호를 허락한 것입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민초들에게 손가락 하나는 가문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셋째, 성리학적 근본주의의 심화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문의 위신이 강조되면서 효자 배출이 문벌의 높낮이를 결정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 손가락을 잘랐다는 소문이 돌면 옆집 자식은 더 큰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더 지독한 요법을 써야만 진정한 효자로 인정받는 기괴한 경쟁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결국 이 요법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강제적인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당대 기록을 정밀히 분석해보면 비극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단지를 통해 병이 나았다는 사례보다는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비극도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은 오직 살아난 기적과 국가의 포상만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뒤에 숨겨진 수만 명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는 정사의 엄숙함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효를 위해 몸을 버린다. 이 숭고하고도 섬뜩한 명분은 조선을 지탱하는 힘인 동시에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유산은 우리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명예허준이나 실용을 중시했던 실학자들은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조선판 건강검진의 잔혹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고통보다 더 깊은 집착과 그 허망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광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진정한 역사적 평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시절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한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손가락을 자르고 살점을 베어내던 이 지독한 풍경들, 이를 단순히 과거의 미개한 관습이나 황당한 미신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왜 그토록 잔혹한 정성을 강요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민간요법과 보양 열풍이 광기로 치달았던 이유는 사실 불안이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가 흔들리고 경제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건강과 효도는 단순한 도덕적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됩니다. 18세기 이후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요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호 이익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해쳐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오히려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유교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는 거대한 관습의 파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판의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이웃의 시선과 국가의 평가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위독할 때 손가락 하나 자르지 않는 자식은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옆집 누구는 손가락을 잘랐다는데 자네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눈치 보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경쟁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지우며 살았던 세월들입니다. 조선의 단지와 할고는 어쩌면 슬픈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문과 효도라는 이름의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기대 등 떠밀려 했던 그 선택들이 모양만 바뀌어 나타나는 셈입니다. 600년 전에는 칼날로, 오늘날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한 이 잔혹사 뒤에는 정보의 불평등이라는 민낯이 숨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동의보감을 읽으며 합리적인 처방을 논했습니다.
반면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극적인 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육이 좋다더라, 해골물이 명약이라더라 같은 잔인한 소문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대개 가난하고 배움이 적은 이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지독한 민간요법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것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정성과 광기가 뒤섞인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사랑 자체는 진실했으나 그 증명 방식이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결합하며 비극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이 기록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판 건강잔혹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모든 지독한 기록들을 뒤로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600년을 이어온 이 집착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잘려나간 손가락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긴 여운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서구의 근대 의학이 한반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잔혹한 민간요법의 풍경은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85년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지고 종두법이 보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칼로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대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희생을 통해 효도한다는 관습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항기 기록을 보면 서양 의사의 약을 먹으면서도 몰래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는 단지를 병행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내 정성이 부족하다는 미안함과 부채감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대의학이 자리를 잡은 오늘날에야 이 요법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체를 베어냈던 수많은 이들은 역사로부터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정려문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금이 면제되었으니 그들은 승리자였을까요? 사실 그들의 말년은 그리 평탄치 못했습니다. 평생을 장애와 통증 속에 살아야 했고 때로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효자로 칭송하며 박제했지만 개인의 삶은 흉터만큼이나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건강과 효도의 풍경은 조선시대와 얼마나 다를까요? 이제는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양식에 큰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식이나 부모를 위해 무리한 헌신을 거듭하곤 합니다. 체면 때문에 내 몸을 돌보지 못하던 그 시절의 그림자는 여전합니다. 오늘날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의술이 무력했던 그 시절 죽어가는 부모님 곁을 지키던 청년이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유교적 가르침과 소중한 일을 살리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여러분은 칼을 드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라낸 것은 단순한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려 했던 지독한 진심이었습니다. 조선판 건강 잔혹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을 챙기는 것도 부모를 섬기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 온전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흉터 가득한 조상들의 손등 위로 이제는 따뜻한 이해의 시선을 건네야 할 때입니다. 그 시절의 절박함이 오늘날 우리를 잇게 한 뿌리였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70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하루에 저희 역사 라디오가 작은 휴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역사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